대부분의 증여세 조사 패턴이 이걸 너무 간과를 해요. 이제 국세청으로부터 이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고 와요. 어디서 나온 거야? 누구 통장으로 들어갔고? 왜 그런 방식으로 들어간 거야? 아니 3억 정도 줬는데 2억 4천? 너무 센 거 아니야? 돌아가시면 아버님의 10년치 계좌 내역을 다 봐요. 상속세랑 증여세에서 때문에 사실 세금이 많이 늘어납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리냐면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전해주지 않은 진짜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클래스의 박선영입니다. 내 자식한테 내 돈 주겠다는데 차용증 하나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다가 수천만 원의 세금을 물었다는 부모님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표 세무사 이장원님을 모시고 내 자식한테 1억을 주더라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꿀팁 지금 바로 가져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상속세랑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제 상속세랑 증여세 강의를 했었는데 네. 18년도, 19년도에는 자산가분들 모임에서나 했었는데 요즘은 주민센터에서 저를 부릅니다. 정말 이제 생활 속의 세금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제 또래 중에서는 세금 때문에 집을 포기해야 하나 한탄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들어보면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배워갈 게 너무 많습니다. 상속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500억이 있었어. 그러면 상속세 내야 되는데 각각 나눠서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구조를 풀어 나가는 거죠.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주는 거예요. 야, 너 힘들지? 아빠가 돈 좀 줄게. 그러면 아유 고맙습니다 아빠. 받을 때 세금을 내야 돼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상담을 하나 했는데 우리가 그러게 바랐던 성수동에 그분이 건물이 있습니다. 그분 상속재산 450억, 상속세는 한 190억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낼 돈이 없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2억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지금 바로 팔아야 돼요. 그래 팔고 자녀분들이 매분이 나눠 갖는다 치면 얼마나 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꼭 좀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우선 미리 준비하면 곤란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한가요? 가능은 합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자산 가치는 증가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받을수록 좀 유리한 점이 있어요. 이 상속세랑 증여세에서 가장 기본적인 룰이 이 10년 룰이에요. 10년 룰. 이거 때문에 사실 세금이 많이 늘어납니다. 9년 전에 증여를 했다고 쳐볼게요. 이때는 사회초년생이었으니까 너 힘들지 하고 좀 줬어요. 그리고 한 9년 지났더니 이제 결혼을 한대요. 결혼 때도 줘야 되잖아요. 자식 새끼가 주라는데 안 줄 수 있나. 근데 이게 말 그대로 10년 이내니까 그때 2억을 줬었다? 이번에 3억을 준다? 그러면 이 9년 전에 걸 여기다 얹은 다음에 5억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거야. 그 구조입니다. 근데 만약 2억을 줬었던 게 11년 전이다. 그럼 지금 3억 원 준다? 그럼 3억 원 가지고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세율이 10, 20, 30, 40, 50. 계단처럼 이렇게 올라가는데 미리 주면 이게 합산이 좀 안 되니까 세금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리셋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상속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증여를 했는데 아버지가 10년 이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 예전에 줬었던 거 상속재산에 얹어서 다시 계산해. 이게 실무에서 제일 많이 발생해요. 그걸 어떻게 알아냅니까? 라고 하는데 돌아가시면 아버님의 10년치 계좌 내역을 다 봐요. 와. 극단적인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9년 11개월 28일 전에 그때 전세자금 3억을 준 거예요. 그래서 뭐 자녀끼리 무슨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상속세 때 그 계좌 내역이 짠 하고 뜬 거예요. 그래서 그 3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랑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그래서 2억 4천 정도를 냈습니다. 아니 3억 정도 줬는데 2억 4천? 이거 너무 센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일상에서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근데 저렇게 돌아가신 후에 통장을 살펴보는 과정은 자산 얼마 이상인 분들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보는 거예요? 너무 좋으신 질문.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인데 상속재산이 15억 이하면 안 볼 때도 있어요. 그걸 다 보는 것 자체가 행정력도 낭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은 좀 안 볼 수 있다. 간단하게 이제 상속세랑 증여세 계산하는 법을 한번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상속세는 말 그대로 공제만 따지시면 돼요. 웬만한 분들은 그냥 5억 원의 공제를 기본적으로 해줍니다. 왜죠? 일괄공제라 그래서 그래도 평생 모은 자산군이 있는데 5억 원 좀 빼줄게. 그다음에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님이 두 분 다 살아계시는데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때 어머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어머님이 살아있다라는 요건 하나만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기본적으로 5억 원을 또 빼줍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을 보게 되면 상속재산 전체 다 더한 다음에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 빼시면 되고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빼면 그게 과세표준이 됩니다. 네. 증여세는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 직계 좀비 속간에는 10년간 5천만 원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집을 사는데 5억을 증여를 해줬다. 5억에서 5천만 원 빼면 4억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과세표준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곱하기 20% 그러면 9천만 원 빼기 누진공제에서 8천만 원이 이제 증여세로 나오는 거죠. 누진공제는 뭐예요? 누진공제는 1억 원까지 10% 세금 냈었던 부분을 빼서 요율에 대한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1억 원 이상 부분은 20%, 5억 원 이상 부분은 30%.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50%나 가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산구는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 월급 빼고 다 올라. 그런 식으로 다 올라가니까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도 최근에 상속이 일어났는데 그 부동산이 예전에 취득가 했었을 때 4억 원에 취득하셨거든요. 지금 상속재산 80억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럼 과세표준 80억 넣어보시죠. 50%의 4억 6천 빼면 거의 35억이 상속세로 나와버리는 상황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뭐 채무가 있다. 그럼 채무를 빼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뭐 전세 보증금이 3억 있다. 3억은 채무니까 얘는 빼주고 나머지 7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서울 경기권이다. 집 한 채가 평균 가격이 15억 원이다 보니까 집 한 채 그냥 갖고 있으면 대부분 상속세가 억 단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리 좀 준비하자라는 게 좀 많이 룰이 되어 있죠.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5억이에요? 평균가가? 네, 아파트 매매가가 15억 정도 합니다. 그럼 15억이면 배우자가 있어도 5억이 남지 않습니까? 뭐 5억에 대한 과세 표준에 세금 계산하면 9천만 원. 많이 내는 거죠, 사실은. 제가 보니까 상속인 분들, 자녀분들이 직장인이면 이쯤까지는 그나마 어느 정도까지 부담하세요. 근데 갑자기 한 이 정도 수준으로 넘어가면 2억 4천을 어떻게 내? 그쵸.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게 저 정도 현금을 언제든 쏠 수 있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이제 자녀분들 나이가 혹시나 50대다. 부모님 나이가 80대거든요. 이분들이 아직도 부모님의 재산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이러신다 그러면 그분들 잘못이다. 왜냐? 상속인 분들은 부모님의 재산을 말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터부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계산도 못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다가 결국은 상속세를 맞으면은 첫 번째로는 재산 다툼 때문에 한 3년 싸워요. 1차적으로 재산 배분 쪽 끝나면 야 근데 세금 안 냈대. 세금 갖고 또 싸워.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부분이 참 이상적이긴 한데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오히려 얼마 있는지를 공공연하게 말하는 게 자식들 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더 숨기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는요. 제가 보니까 그러게 가리고 있다 돌아가시면 그 형제들은 진짜 남이 돼요. 그 가정을 한 번쯤은 빨리 겪는 게 낫다라는 게 저는 결론 도출이었어요. 상속이라는 건 감정세금이라고 하는데 누가 더 가졌네 덜 가졌네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 대학교 때 아빠가 지원도 안 해주고 막 이거부터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레코드 좀 비싼 거 사달라니까 왜 안 사주고 막 거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나는 학원도 안 보내주고. 맞아요. 아니 뭐 가족들 간에 공통된 대본이 있나요? 공감이 이렇게 잘 되는 이야기가 뭘까요? 제가 연애 이제 상속세 상담만 700걸 넘게.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추석이나 설날 한 2달 전부터 예약이 꽉 차요. 제가 뭐라 말씀드리냐면 형제분들이 공공연하게 말해요. 야 상속세라는 게 이렇게 나온대. 우선 세금을 서로 대비를 하자. 이 부동산을 금매로 안 팔려고 지키려면 세금부터 내고 재산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해야 된다. 감정세금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감정을 빼고 말하는 먼저 맞는 매가 필요한 거네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추석 때는 이런 재산에 대해서 세금이 많이 나온대요까지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설날 때 이제 디테일한 수치를 그때 말해야 돼요. 한 번에 뭔가를 무리해서 많이 말하면 얘가 많이 준비했네? 이게 돼요. 너 매일 계산기 두드리다가 자냐? 막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 어디까지 알아본 거니? 이러시니까 피곤해져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게 아버지 거 유튜브 기록 지우고 제 거를 바꿔놔라. 자동으로 계속 떠야 아버지가 상속세를 대비해야 되는구나 그거 한 추석 3달 전에 하고 추석 때 얘기를 하면 좀 달라진다. 주택 하나 살 때 국세청으로부터 이제 초대장이 날라옵니다.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고 와요. 날짜도 이제 이 날짜에 무조건 오셔야 돼요 막 이렇게 해줘.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누구 통장으로 들어갔고 왜 그런 방식으로 들어간 거야?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대부분의 증여세 조사 패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너무 간과를 해요. 실제로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금액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 걸까요? 우선은 주택을 사면 거의 100%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서울 경기에 뭐 10억, 20억짜리 주택을 샀었을 때만 조사가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조그만 빌라나 오피스텔 샀는데 무슨 조사야? 여러분들 초대장을 받아보시고 생각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최근에는 천안에 2억 6천만 원짜리 주택을 샀는데도 소명이 날라왔어요. 이제는 주택 사면 그냥 무조건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네요. 오히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매수자만 조사를 한다 생각하는데 매도자한테도 조사를 해요. 주택을 내가 금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상속세를 내야 돼. 그래서 이거 빨리 팔 거야. 좀 싸게 팔 거야. 싸게 팔았다고 매도자한테 조사가 날라온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싸게 팔고 이 매수자가 이 사람의 자녀에게 다시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정교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핵심은 자녀의 주택 취득세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촬영 오기 이틀 전에 나왔던 국세청 보도자료에 몇 가지를 갖고 와봤어요. 부친이 해외 주식 30억 원을 매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현금 증여했습니다. 또 자녀랑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 안 하고 고가의 30억 원의 부동산을 산 거죠. 왜냐면 국세청은 이걸 조사할 때 이런 확인을 해보는 거죠. 소득금액 증명원.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소득을 벌더라도 매년 신고를 하게 돼 있죠. 이거 얼마나 벌었나 보자라고 했는데 도저히 이 두 분이 이 30억 원을 마련할 그게 안 돼요. 그러면 말이 되냐고 하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클릭해보면 다 나와요. 자금 흐름을 진짜 다각적으로 다 보는 거네요. 그렇죠.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이거를 살펴보는 거는 사실 엄청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걸릴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상자산은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분이 가상자산으로 몇백억을 벌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24살인데 1,050억을 벌었어요. 가상자산으로. 가상자산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코인이죠. 가상자산군을 전부 다 이제 코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막 20대가 100억, 200억 버는 시장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부추기는 이야기가 되는 거만큼 아닐까요?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제 계좌를 보시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제가 10억을 빌려서 자녀가 그 10억 원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겠다. 그래서 차용증을 쓰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허위라고 밝혀진 거죠. 이제 허위라고 밝혀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녀가 과연 저 10억 원을 갚을 수 있을 것인가가 첫 번째예요. 많은 분들이 매몰되는 게 차용증, 우리 종이만 이쁘게 쓰면 되는 것 아니야? 근데 이제 속된 말로 제가 이래 말해요. 차용증은 종이떼기다. 세무서에 소명할 때는 세금은 다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실제 10억 줬고 원금이나 이자 상환한 내역만 있잖아요. 차용증 보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그냥 이자율 2% 해가지고 원금 이자 갚았다. 내역 딱 나오면 아 맞네요. 끝. 근데 실질적으로 차용증에는 뭐 이자를 어떻게 갚겠다라고 해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변제 내역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번에 조사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변제 날짜를 뭐라 썼냐면 아버지 죽을 때 갚겠다. 좀 터무니없는 거는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죽을 때 갚으면 그건 이미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변제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다면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허위로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녀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꼭 당일에 좀 써라, 제발. 꼭 초대장 받고 나서 허겁지겁 쓰세요. 허겁지겁 쓰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인주가 마르는 시간이 걸려요. 그럼 조사관님이 그래요. 인주가 번져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그래서 그 날짜 웬만하면 인감증명서를 발행해라. 그리고 이제 스캔 복사하고 저는 우체국으로 해서 내용증명 정도. 엄청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리금을 꼭 상환해라. 이것도 말씀드린 게 월마다 하세요. 이걸 막 3년에 한 번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전에 조사가 나오면 기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주장을 할 거냐. 근데 요즘 주택을 취득하면 6개월 이내 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록을 남겨놔야 이자 주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활비를 또 많이들 물어보세요. 생활비 일부는 좀 줘도 되는 것 아니냐. 생활비 받은 거는 얼마까지 증여세나 상속세가 안 나오실 것 같으세요? 50만 원? 너무 검사하시네요. 아니 왠지 우리나라 법은 기준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은 가액은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생활비를 내가 1,000만 원을 받았다 월마다 1,000만 원을 다 소비하면 오케이입니다. 남기면 오케이가 안 돼요? 남기면 그 재산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결국은 재산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것으로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주식 사거나 부동산을 사죠. 그러면 자산을 형성해 버렸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이제 생활비가 아니다. 생활비는 확실히 일시적으로 바로 소모하고 휘발성이 강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생활비나 이런 명목으로 받을 때 그 수중자에 대해서 부양 의무가 있는 상태야 돼. 말 그대로 수중자가 수익을 내고 있어요.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면은 돈을 받으면 생활비가 아니에요. 어차피 너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 무슨 돈을 왜 받아 생활비를 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고모 이모들이 1억씩 줘요. 축의금. 이거는 너무 과도하다. 사회통념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건 증여로 보겠다 해서 전체를 모아서 증여세로 추징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 케이스가 어떻게 결국은 이제 밝혀졌냐면 그에게 모은 돈으로 결국은 주택을 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시작점, 포인트가 좀 주택을 샀었을 때 많이 발생하는구나. 그러면 기준이 있어요? 과도하다 안 하다? 기준이 사실 있진 않아요. 대법원 판례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금액을 딱 지정하진 않아요. 근데 그걸 따질 때 그 사람의 재산 상태, 직업, 나이 뭐 이런 것들 좀 따져요. 그러니까 그 집안 자체 내에서 경제적 능력이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 라고 하면 좀 패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자녀 집 살 때 부모가 직접 돈을 냈거나 차용증 없이 큰 돈 보냈다. 그다음에 이자 받은 기록 없고 이체 메모도 없다. 이런 것들이 증여세의 위험도 있지만 이번에 주택 취득하는데 안 걸렸다. 운 좋게. 그러면 끝이 아니죠. 상속이 일어났을 때도 결국은 똑같이 트래킹 될 수 있다라고 말씀
말씀을 많이 드려요. 지금 가장 많은 조사를 걸리는 게 서울에서 주택 매수한 분들 30대 분들이 진짜 많은데 증여 상속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가고 거기다가 주식 코인 판 거 진짜 많습니다. 주식이 자본시장이 좋아졌으니까. 최근에 한국은행 보고서에 보니까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이 이게 좋으면 거기 자본시장에 있는 것을 셀링을 해서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게 70% 이상이 돼요. 네, 그대로 거의 간다더라고요. 특히나 30대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그동안 벌었던 소득이나 이런 걸 합쳐가지고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는 건데 말 그대로 자금 조달 계획서는 이제 일정한 요건. 근데 서울, 경기 웬만한 지역이거나 6억 원 넘어가는 주택을 취득한다? 그럼 이걸 무조건 써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소재하는 주택.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좀 포커싱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 자금 조달 계획서는 거의 필수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는데 첫 번째로는 금융기관 예금액이요. 내가 이제 통장에 이 정도의 금액이 있습니다라고 쓰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증여와 상속에서 따집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받았다? 그럼 신고했냐? 안 했냐? 그다음에 부동산 처분 대금이요. 임대 보증금. 지금 8억의 보증금 빼고 이번에 15억짜리 갈 때 이 자금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딱 쓰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 8억 원에 대해서 자금 이렇게 갔으니까 8억 원 소명됐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국세청은 좀 더 나아가요. 그러면 그 8억 원은 어디서 났는데? 타고 올라가면 예전에 결혼 처음 했었을 때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2억씩 받아서 8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금이 늘어났을 때마다의 부모님에게 지원이 있었느냐라는 게 조사로 일어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주식 채권, 가상화폐도 마찬가지로 매각 금액 넣는 건데 내가 지금 주식을 이번에 팔아서 5억을 벌었어요. 처음에 그러면 이 주식 살 때 1억 5천에 샀대요. 그 1억 5천 시드는 어디서 난 건데? 이거를 또 조사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이거는 웬만한 분들이 많이 있진 않죠. 이건 말 그대로 진짜 실물 현금이 있는 거예요. 네. 실물 현금을 1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외화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당신 달러가 어디서 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소명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본다. 조달 계획서를 쓸 때 그냥 자진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증명서랑 같이 해서 정확한 수치를 넣어야지만 입력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입력은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서류랑 같이 살펴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제 금융기관 예금액은 그동안에 모았던 소득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뭐 소득금액 증명원, 증여세 신고서, 전세 계약서 그런 것들을 같이 첨부해서 이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인 자금으로 이제 대출을 하잖아요. 금융기관 대출을 하고 그 밖의 차입금. 이 그 밖의 차입금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 간의 대여. 그러니까 요즘 주택을 산다 그러면 본인 자금. 두 번째로는 본인 자금 없으니까 은행 대출. 근데 은행 대출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가족 대출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족론이라고 하는데 가족론을 좀 쓰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사업자 대출을 주택 사는데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사업자 대출은 사업하라고 대출을 끌고 왔는데 그 자금 가지고 와서 주택을 산다? 국세청에서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조사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종합소득세 신고 딱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사업체 다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다 들여다봐요. 근데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서 큰 수익을 얻은 다음에 결국 나는 수익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무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아요? 꽤 많아요. 예전에는 이걸 당연하게 좀 많이 생각하셨어요. 근데 그거 아니다. 진짜 완전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 대출을 사업자의 목적에 맞지 않게 쓰면은 어떤 또 제재가 있냐면 원아웃 됐었을 때는 모든 대출이 3년간 못 받아요. 그리고 대출 회수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 걸린다. 그럼 10년간 모든 대출을 못 받아.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으로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네요. 네. 그리고 이것 관련된 조사를 과거에 많이 안 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하지 마십시오. 너무 셉니다. 자산가들은 어떻게 해서든 내 자녀한테 돈을 잘 물려주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자주 행하려고 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핵심은 그 자산가분들은 자산의 흐름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어디 자산이든 사이클이 온다라는, 부동산 사이클이 끝났으면 뭐 주식 사이클이 또 올 수도 있다라는 관념이 있으셔서 코스피가 막 4배 가까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빨리 주식을 줘야겠구나. 그런 식으로 빠른 포트폴리오에 대한 증여를 합니다. 그걸 볼 때마다 나는 왜 돈을 못 버는가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빠른 정보를 통해서 자산군이 좀 커질 것 같은 걸 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 원리를 확실히 알고 있어요. 지금이 제일 싸다. 그래서 부동산이 어떤 저점이 됐었을 때 어차피 자녀들 신혼부부 생활해야 되니까 그럼 주택을 주자. 가치가 올라가거나 회복이 되면 그 자산가치 증가분은 너가 가져가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고 세 번째로는 그런 증여나 이런 걸 받을 때 증여세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태어나자마자 그런 증여, 자산군에 대한 증가폭을 시켜주는 것을 미리미리 많이 행하는 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흐름을 미리 알고 대비도 이미 예전부터 하신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더 마음에 갭이 생기네요. 네.
오늘 세금 없이 똑똑하게 현금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세무사님의 강의가 여러분의 절세 계획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